조선시대 한양. 한 남자가 대감댁 담장을 넘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야. 사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홍마람이 나타났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하 제일의 도적 홍바람. 한 번도 잡힌 적 없는 귀신 같은 솜씨. 그런데 이상합니다. 받아주시게. 홍바람은 훔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고 쪽지 한 장을 남깁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돌려드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시대 한양. 온 나라가 벼슬과 재물에 눈이 멀었던 그 시절에도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헌. 북촌 골목 끝자락, 낡아빠진 기와집에서 살아가는 몰락 양반이었죠. 집은 허름했습니다. 담벼락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헌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누렇게 변한 서책을 펼쳐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의로움으로 살아야 한다. 재물은 덧없는 것이니라. 맞은편에 앉은 부인 정향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의로움이 배를 채워주진 않았으니까요. 쌀떡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사흘째였습니다. 정향은 빈솥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물이라도 끓여 배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허무했습니다. 서방님, 정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웃 박진사댁에서 벼슬자리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눅봉이 제법 된다더군요. 이헌은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벼슬은 뇌물로 얻는 자리요. 내 손을 더럽힐 수 없소. 하지만 부인, 마음의 허기보다 배의 허기가 낫소.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양심의 배고픔은 평생 나를 괴롭힐 것이오. 정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강직함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조가 밥을 먹여주진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날 밤,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관의 저택에서 보물이 사라진 겁니다. 옥으로 만든 두꺼비 한 쌍. 임금께서 하사하신 물건이라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였죠. 포도청 관리들이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홍바람. 천하제일의 도적이었습니다. 홍바람은 귀신 같은 솜씨로 권력자들의 재물만 골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을 숨기고 팔아넘기며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는 능숙했습니다.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돈이지. 홍바람은 훔친 옥두꺼비를 품에 안고 비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결국엔 다 돈으로 사는 거야. 그는 작물을 숨길 안전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북촌 일대를 어슬렁거리며 빈집을 물색했죠. 그러다 우연히 이헌의 집 담벼락 너머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집은 초라했습니다. 기와는 깨졌고 마당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여긴 완벽하군. 홍바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집이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웃에서 쌀 한 마리라도 구워오겠습니다. 사흘째 굶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 돼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부르는 법.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지고 싶지 않소. 홍바람은 담벼락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방 안 대화가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사흘째 굶는다고? 도적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다 있나? 하지만 그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서방님, 차라리 제가 바느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정향, 그대는 손끝이 성치 않소.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정향. 남자가 여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엔 단단함과 따스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음이요. 그 마음만은 잃지 맙시다. 정향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홍바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배고픔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홍바람은 그날 밤 이현의 집에 작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며칠 동안 이현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 선비는 굶주면서도 원칙을 지킬까?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위선자일까? 나흘째 되던 날 이현은 마당에 나와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꽃은 이미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나무도 참 오래 버텼구려. 정양이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십시오, 서방님. 이현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 한 모금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양. 예, 서방님. 미안하오. 정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니십니다. 아니요. 내가 그대를 이토록 고생시키고 있으니. 서방님. 정양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이현은 부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거칠고 말라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홍바람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저들은 비참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홍바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저게 말이 되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권력을 얻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선비는 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홍바람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아니, 어쩌면 부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홍바람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시험해보자. 그는 품속에서 엽전 뭉치를 꺼냈습니다. 훔친 옥두꺼비를 팔아 챙긴 돈 중 일부였습니다. 300냥. 평민이 1년 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홍바람은 담을 넘어 이현의 마당에 조용히 내려섰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마루 앞에 엽전 뭉치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저 선비는 어떻게 할까? 홍바람은 멀리서 이현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받을까? 아니면 정말로 돌려보낼까? 그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사람은 다 똑같아. 돈 앞에 사는 원칙도 소용없지.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이 마루 앞에서 엽전 뭉치를 발견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양이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엽전 300냥. 그들에게는 평생 처음 보는 거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요? 정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하늘이 준 것이 아니요. 누군가 잘못 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요. 담벼락 너머에서 홍바람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정말로 저 돈을 거부할 수 있나? 동틀녘의 바람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은 천천히 엽전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니 누군가 마당에 놓고 간 엽전 300냥. 이현은 그 돈을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면 한 달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꼈으면 석 달도 가능했죠. 하지만 이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양, 예, 서방님.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오? 정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아닐까요? 이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엽전 뭉치를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담벼락 너머. 홍바람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치, 역시 받아들이는군. 그는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래, 결국 다 똑같아. 입으론 의인이 도리니 떠들어도 돈 앞에선 무릎 꿇지.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엽전 300냥은 여전히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돈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에 몇 번씩 그 앞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찌해야 하는가? 그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정양은 남편의 얼굴을 몰래 살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현은 야위어갔습니다. 뼘은 푹 꺼졌고 눈가엔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돈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고통은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서방님, 사흘째 되던 남에 정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을 잠시만 빌렸으면 안 될까요? 이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빌린다? 예,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 돼요. 이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빌린다는 건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뜻이요. 우리는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 않소. 정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굶어야 합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현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손은 앙상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양, 예, 서방님. 미안하오. 하지만 이건 우리 것이 아니오. 정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종이와 붓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연고 없는 재물 300냥을 습득하였으니 주인께서는 이 집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방을 대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홍바람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주인 찾는다고 방까지 붙이다니.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선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위선도 아니고 거칠애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홍바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평생 훔치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당연했고 거짓말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양심? 그런 건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부리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저 선비는 굶면서도 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산 사람. 홍바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엿새째 되던 날, 정양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엽전 300냥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더 크게 외쳤습니다. 한 냥만, 딱 한 냥만. 정양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엽전 뭉치의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엽전 한 냥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최대한 원래대로 보이게, 누가 봐도 모르게. 정양은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서방님.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양은 그 한 냥으로 쌀을 샀습니다.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 한 그릇은 끓일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십시오. 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쌀은 어디서 났소? 정양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이연인 부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양은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오. 그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엽전 300냥을 다시 확인하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끈이 풀렸다가 다시 묶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299냥. 한 냥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양.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양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서방님. 이 돈에 손댄 사람이 누구요? 정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시오. 이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정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냥만, 한 냥이라도 남의 것이오. 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냥이라도 훔친 것은 도적과 다름없소. 서방님, 우리는 도적이 되었소, 정양. 이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양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담벼락 너머, 홍바람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 한 냥.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고작 한 냥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다니. 그 순간 홍바람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훔쳐온 수많은 재물들, 그 뒤에는 저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선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도리를 잃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냥이라도 남의 것을 쓴 나는 이제 선비가 아니구나. 정양은 옆방에서 남편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저분을 도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이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책을 팔아 한 냥을 갚겠어. 정양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그 책은 서방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소.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리를 잃은 목숨이 무슨 소용이요. 서방님, 내가 이 책을 팔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오. 이현은 책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의 발걸음만이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 담벼락 너머 홍바람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책을 판다고? 그는 이현을 따라갔습니다. 이현은 시전거리로 향했습니다. 헌책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사주시겠소? 책방 주인이 책을 펼쳐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귀한 책입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유품이요. 유품을 파신다고요? 그렇소.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얼마에 파시려고요? 이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냥이면 돼요.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냥이요? 이 책은 최소 100냥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냥이면 충분하오. 이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딱 한 냥이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시오! 홍바람이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이현 앞을 막아섰습니다. 숨이 가빠올랐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 책을 팔지 마시오. 이현이 홍바람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시오? 홍바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는 믿음. 선한 사람 따위는 없다는 믿음. 하지만 눈앞에 이선비는 그 모든 걸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던 책을 단 한 양에 팔려는 선비. 그 앞을 막아선 낯선 사내. 혼채방 앞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홍바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을 팔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현은 홍바람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도 되겠소? 홍바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지나가던 사람이 왜 남의 일에 침견하시오? 이현의 물음에 홍바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저 책이 팔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 양반! 홍바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소? 한 양 때문에 그걸 파시려는 거요?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한 양이 필요하오. 그럼 내가 한 양을 드리겠소. 그러니 그 책은 팔지 마시오. 홍바람은 품속에서 엽전 한 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소. 왜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 돈을 받겠소? 이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유 없는 재물은 재앙이요. 내게 필요한 건 내 힘으로 번 한 양이요. 홍바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선비는 정말 달랐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이현은 다시 책방 주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선비 양반, 한 양에 사주시겠소?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 양반, 이 책은 정말 귀합니다. 한 양에 사는 건 제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양만 받겠다는데 그게 무슨 도둑질이요. 부디 사주시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한 양을 이현에게 건넸습니다. 이현은 그 한 양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엽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 바꾼 한 양. 평생의 가르침과 바꾼 한 양. 하지만 이현의 얼굴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고맙소. 그는 책방을 나섰습니다. 홍바람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뭐지? 이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향이 마루 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향! 이현이 한 양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엽전 300냥을 다시 채우시오. 정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니요. 이현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은 내가 한 것이오. 당신을 이토록 굶게 만든 것은 나요. 서방님! 하지만 정향. 이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는 거요. 나는 그게 두려웠어. 정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홍바람은 이현의 집 담벼락 너머에 다시 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재물을 훔쳐온 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온 입. 양심 따위는 없다고 믿으며 살아온 삶. 그런데 오늘 본 선비는 달랐습니다. 굶주리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목숨처럼 아끼던 책을 팔면서도 한 양의 빚을 갚았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홍바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건데 왜 원칙 같은 걸 지키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 선비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양심, 자기의 도리, 자기의 존엄. 나한테는 그런 게 있었나? 홍바람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만 탐하며 살았으니까요.
다음 날, 이현은 다시 대문 앞에 방을 붙였습니다. 연고 없는 재물 300냥을 습득하였으니 주인께서는 이 집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냥을 갚았으니까요. 이현은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양, 예, 서방님. 이제 우리는 떳떳하오. 한 푼도 빚지지 않았소. 정양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남편의 그 맑은 눈빛을 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강한 분이구나. 정양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길을 가시는 분이야. 사흘이 또 지났습니다. 여전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매일 대문 앞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홍바람이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그는 담을 넘어 이현의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홍바람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엽전 300냥의 주인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이 나왔습니다. 정양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주인이라니 정말이요? 이현은 홍바람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헌책방 앞에서 본 그 사람이 아니요? 홍바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어찌된 일이오? 왜 그때는 주인이라 말하지 않았소? 홍바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도적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 저 선비는 자신을 경멸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 양반, 말씀하시오. 그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오. 이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오? 훔친 돈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향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현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거요? 홍바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도적이요. 도적이라니. 이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그 돈을 왜 우리 집에? 당신이 궁금했소. 홍바람이 말했습니다. 정념하다는 선비가 정말 존재하는지, 굶어 죽을 지경에서도 정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지. 그래서 시험했소. 당신 마당에 돈을 두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소. 이현은 말없이 홍바람을 바라봤습니다. 홍바람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소.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 싶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였소. 정말로 그 돈을 쓰지 않았소. 부인이 단 한 냥을 쓰자 목숨 같은 책을 팔아서라도 갚았소. 홍바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소. 무엇을 깨달았소? 이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홍바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현과 정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무엇을? 용서하시오, 선비 양반. 홍바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훔치고 속이며 살았소. 양심 같은 건 돈 앞에서 무용지물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을 보며 알았소. 진짜 강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양심을 지킨 자라는 것을. 이현은 홍바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적. 평생 남의 것을 훔쳐온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참회. 그리고 변하고 싶다는 간절함. 일어나시오. 이현이 말했습니다. 홍바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 하셨소? 일어나라 했소. 이현은 홍바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도적인 건 사실이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참회하고 있소. 선비 양반. 잘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오.
이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면 돼요. 훔친 것을 돌려주고 정직하게 살면 돼요. 홍바람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이현이 홍바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소.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이오. 홍바람은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집, 허름한 마당. 하지만 그곳엔 세상 어디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홍바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보자.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보자.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천하의 도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선비의 청렴함 앞이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홍바람은 이현의 집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자. 하지만 마음 먹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훔치고 속이고 도망치는 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바람은 자신이 훔쳤던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옥두꺼비, 비단족자, 금은보화.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 돌려줘야 해. 그는 숨겨둔 작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들을 돌려주면 자신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괜찮아. 이현 선비도 책을 팔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는 첫 번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옥두꺼비. 가장 최근에 훔친 것이었습니다. 이것부터 돌려주자. 그날 밤, 홍바람은 대감댁 담을 넘었습니다. 예전처럼 훔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돌려주러 온 겁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홍바람의 솜씨로는 피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옥두꺼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돌려드립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바람은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훔칠 때보다 돌려줄 때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댁은 발칵 뒤집었습니다. 사라졌던 옥두꺼비가 돌아온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포도청 관리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도적이 물건을 돌려놨습니다. 도적이 물건을 돌려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쪽지까지 남겨두고 갔으니까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홍바람이 물건을 돌려줬다더라. 천하의 도적이 양심을 찾았나 보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현의 집. 정양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이웃의 말을 들었습니다. 홍바람이 물건을 돌려줬다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양은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들으셨습니까? 이현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홍바람이 훔쳤던 물건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예, 온 동네가 그 얘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이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약속을 지켰구려. 정양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소. 그 사람 스스로 깨달은 것이오. 며칠 후
홍바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물건도 돌려주었습니다. 비단 족자는 양반댁에, 금부치는 상인에게. 하나씩 하나씩 돌려줄 때마다 짐이 내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홍바람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청에서 그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홍바람이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 틀림없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당장 잡아들여라! 관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홍바람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 그는 이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르게 살면 된다고 했어. 홍바람은 결심했습니다. 포도청에 자수하기로. 그날 저녁, 홍바람은 이현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선빈 양반, 오셨소? 이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들어오시오. 홍바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양이 물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드십시오. 고맙소. 홍바람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선빈 양반, 말씀하시오. 나 내일 포도청에 자수하려 하오. 이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하지만 두렵소. 홍바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잡히면 곤장을 맞을 것이오. 어쩌면 귀양을 갈 수도 있소. 그렇겠지요. 이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른 길이오.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하오.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 홍바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비 양반. 예.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도적으로 살았을 것이요. 이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안에 이미 양심이 있었소. 나는 그걸 일깨워줬을 뿐이요. 홍바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선비 양반. 정말 고맙소. 한편 이현과 홍바람의 사연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놀랐습니다. 전하의 도적이에 스스로 자수했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그 이유가 한 선비 때문이라 했느냐. 예, 전하. 북촌에 사는 이현이라는 선비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구나. 그 선비를 불러오너라. 전하, 그런데 포도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홍바람의 처벌은 어찌하시렵니까? 임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적질은 분명 죄다. 하지만 참회하고 모든 걸 돌려줬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곤장 30대에 그치고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벌이 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며칠 후 이현은 궐로 불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임금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네가 이현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네 이야기를 들었다. 도적을 감화시켰다고? 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 도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임금은 이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네가 굶으면서도 남의 돈을 쓰지 않았다지? 그렇사옵니다. 심지어 아버지 유품까지 팔아 한 양을 갚았다 하던데. 이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신하가 필요하다.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할 신하 말이다. 이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네게 벼슬을 내리겠다. 백성을 돌보는 자리다. 받겠느냐? 이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벼슬,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 황송하옵니다, 전하. 기꺼이 받들겠나이다. 임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줄사하라. 굶주렸던 선비가 마침내 벼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이현이 궐을 나서는 길,
정향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녀는 달려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이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벼슬을 받았소. 정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내일부터 출사하라 하셨소. 정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다림, 굶주림, 고통,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 대신 정당한 관복,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서방님. 정향이 옷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관리가 되셨네요. 이연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양, 예, 서방님. 내가 이 자리를 얻은 건 재주 때문이 아니요. 정양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청렴 때문이요. 당신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고집 때문이요.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정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무엇을?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연의 첫 출근. 관청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연나리, 이쪽입니다. 한 관리가 이연을 안내했습니다. 나리께서 맡으실 일은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라? 예,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가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 그보다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농부였습니다. 소인 박씨라 하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이웃이 제 밭의 경계를 넘어 농사를 짓고 있사옵니다. 이연은 자세히 물었습니다. 경계가 어디까지요? 원래는 저 바위까지였는데 이웃이 표지를 옮겨놨습니다. 증거가 있소? 농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보겠소. 주변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나리, 직접 가시다니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소? 이연은 농부를 따라 밭으로 갔습니다. 현장을 보고 마을 사람들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경계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오. 이웃은 불만스러웠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도리를 했을 뿐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새로운 이나리는 다르더라. 직접 발로 뛰며 백성 편에 서주신대.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더라. 백성들은 하나둘 이연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연은 모두를 정성껏 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뇌물을 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리, 이것 좀... 이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소. 공정한 판단에 돈은 필요 없소. 하지만 다른 관리들은 다들... 나는 다릅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청렴한 분이시구나. 한편 홍바람. 그는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등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벌을 받고 난 후 홍바람은 백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고치고 길을 닦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평생 훔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남을 도울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홍바람은 깨달았습니다. 훔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야. 어느 날
홍바람은 일을 하다가 이연을 만났습니다. 이연도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민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병반! 홍바람이 반가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홍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보시다시피 일하며 지냅니다. 홍바람은 손에 든 삽을 보여줬습니다. 힘들진 않소? 힘들지요.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계시오. 다 선비 양반 덕분입니다. 홍바람은 허리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연의 집 마당. 앙상했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연약한 꽃잎. 하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향이 마당에 나와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참 예쁩니다. 이연도 옆에 섰습니다. 그렇소. 올해는 유독 더 아름답구려. 왜 그럴까요? 이연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견뎠기 때문이요. 정향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겨울이 있었기에 이 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며칠 후 이연은 임금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사옵니다. 어떠하도냐?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관심만 있어도 힘을 얻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계속 그리하라. 황송하옵니다. 이현이 물러나려 할 때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현? 예, 전하. 너가 도적을 감어시킨 일, 과인이 듣기로는 네 청렴함 때문이었다지? 그저 도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과인은 안다. 임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재물에 흔들리는 자가 많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다. 이현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옵니다, 전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다른 관리들은 그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이현의 집 마당은 매화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무렵 이현과 정향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당님, 행복하십니까? 이현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요. 저도 행복합니다. 정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진짜 불행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는 걸요. 이현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깨달아주니 정말 다행이요.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현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현의 집 매화나무는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강인함, 그 꽃은 이현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디오북으로 정성스레 만들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오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